인사해, 내 남편이야. 좀 닮았지? 여보, 당신 맞아? 동훈 씨 나야, 수진이? 미쳤어? 저리 안 꺼져! 내 남편이야! 15년 전 폭발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재벌 회장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부 아내는 숨이 멎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 들러리까지 했던 내 절친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남자는 청소부 아내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15년 동안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자신의 절친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걸레를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먼진 무리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10m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0.1초 만에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아래 혈관이 동시에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멈추고 다시 뛰고 그 한 번의 박동이 몸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이지만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콧날로 떨어지는 선이 형광등 빛을 받아 만들어내는 실루엣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걸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동훈 씨가 분명했습니다. 양복 무리가 남자를 둘러싸고 걸어가는 사이 누군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라는 그런 호칭이 들린 것 같았어요. 세계적인 기업의 재벌 회장이 동훈 씨일 리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뇌가 수백 번 신호를 보내오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동훈 씨처럼 보였어요. 또 착각인 건가? 남자는 이미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양복 등판들이 겹쳐지는 뒷모습만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걸레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요트 폭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살아오던 세상이 발밑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다고 웃으며 집을 나선 지 사흘 뒤였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트 전체가 불에 휩싸였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장에서 6살 서연이와 8살 민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흰 국화 냄새가 코끝에 달라붙었고 서연이가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을 디디고 있던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서연이의 병원비부터 걱정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화재 사고로 6살짜리 서연이의 폐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산소호흡기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이와 민준이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배달과 새벽 시장을 전전하다가 지금의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한 것이 15년 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들 민준이는 어느덧 23살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병원비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사장 작업복을 선택했어요. 현관을 나설 때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1살이 된 서연이는
여전히 숨을 밀어 넣어주는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조금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씩씩거리는 기계음이고 새벽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어 아이가 잘 숨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행사장의 청소를 끝내야만 일당을 더 받아서 서연이의 이번 달 약값을 겨우 메꿀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 리셉션 홀도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용역업체 사장이 클립보드를 두드리며 지나갔습니다. 걸레에서 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제야 수진의 눈이 자기 무릎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JHM 그룹 본사 건물의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세계적 AI 기업과의 협약식을 일주일 앞두고 주변 정리가 한창이었어요. 수진은 청소 용역 인력 22명 중 1명이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레를 잡았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재벌 회장이 동훈 씨일 리가 없지.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레를 짰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흙빛 물이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닿은 무릎 위로 대리석의 냉기가 뼛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어요. 걸레를 짜는데 평소에는 한 번이면 빠지는 물이 3번을 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작업과 짧은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오후 작업을 위해 양동이를 끌고 행사장 통로를 돌아섰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m 정도 앞에서 아까 오전에 마주쳤던 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옆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눈에 보이는 정면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의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새벽에 스쳐 지나간 그 남자, 착각이라고 다잡았던 그 남자가 지금 수진의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눈가에 가늘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선한 눈매에 똑같은 콧날까지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갈비뼈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벽보다 더 세게, 더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시선이 이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내려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피부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아래 뼈의 형태는 수진의 손끝이 기억하는 그 윤곽 그대로였어요. 바로 코앞으로 그가 다가오는 찰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동훈 씨, 나야, 수진이야. 목 안쪽에서 올라온 소리가 입술을 밀어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어요. 15년간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켜왔던 이름이 눈앞에 보이는 동훈 씨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 관통하는 듯한 파동이 남자의 눈에 스쳤습니다. 입이 벌어지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찰나 뒤에서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경호원의 안내였습니다. 순간 남자는 잠시 수진에게 작은 눈인사만을 남긴 채로 돌아섰어요. 그 눈웃음까지도 동훈 씨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경호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양복 소매에서 낯선 세탁소 향이 밀려왔습니다. 동훈 씨 옷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었는데 같은 사람의 옷에서 다른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코끝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오른발이 왼발보다 살짝 넓게 벌어지는 저 뒷모습, 그리고 방금 보았던 그 눈가의 미소는 정말로 동훈 씨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동훈 씨가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저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수진의 발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로 청소복 차림인 것도 완전히 잊고서 무엇인가 홀린 듯이 그 사람의 등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15년 전에도 이렇게 뒤에서 등을 보며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동훈 씨가 서연이를 목마 태우고 앞서 걸으면 자신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뒤를 따르던 그때 보았던 뒷모습과 똑같았어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VIP 전용 통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곳까지 따라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 복도 끝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류 파일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뒤돌아 다시 정면으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자 또다시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남색 원피스에 캐시미어 코트,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렷한 소리를 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의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팔짱을 낀 그 동작을 눈이 포착한 순간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감각이 왔습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처리하기 전에 온몸의 혈액이 한꺼번에 발끝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서히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수진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대학 시절 단짝 친구인 희영이었어요. 결혼식 들러리까지 했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심장마비가 오는 것만 같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뇌가 멈추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첫 번째 전율도,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거대한 재벌그룹의 회장이라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지금 그 남자 옆에 있는 단짝 친구 희영을 바라보는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팔에 매달려 있는 저 여자는 자신의 가장 친한 대학 동창이었어요. 20살의 청춘을 함께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친구인 재철 씨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도 다름 아닌 자신이었어요. 서로의 결혼식 들러리를 서주었고 장례식에서 수진의 등을 안고 수진보다 더 울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10분 전까지 동훈 씨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갑자기 쳐들어온 배신감으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의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인지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 올라왔어요. 감정의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몸 안에서 튕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려있던 커피컵이 땅에 떨어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잔에서 얼음과 커피가 동시에 터져나와 대리석에 쏟아졌습니다. 얼음이 대리석 위를 구르면서 사방에 흩어지는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종이컵이 한번 튀어오르고 옆으로 쓰러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수진의 세계가 그 커피와 함께 바닥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나머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도 멀리서 울리던 장비 소리도 모든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오직 커피가 대리석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소리만 세계가 엎질러지는 소리처럼 그 고요 안에 남았어요. 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주저앉은 것인지 다리에서 힘이 빠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엎질러진 커피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청소복 무릎 천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수지는 알았습니다. 15년간 남편이 죽었다고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시장 골목에서 낯선 남자의 어깨를 잡았던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여자의 손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옳았음을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죽었다고 믿는 게 나았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희영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굳은 것이었습니다. 눈꺼풀 하나,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표정은 놀라서 하얘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올 것이 온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동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왜 이 낯선 여자 앞에서 자기 심장이 이렇게 떨려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여자의 눈빛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동훈이 머뭇거리는 사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수진의 양쪽 팔꿈치를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곳은 VIP 구역이라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한 명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고 다른 한 명이 수진의 등을 밀어 VIP 통로 바깥쪽으로 내보냈습니다. 수진의 발이 바닥 위를 끌려가다시피 움직였어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밀려나면서 한 번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이 닫히기 직전 동훈이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희영이 동훈의 팔을 잡아 반대쪽으로 이끌었고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빈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에 스며든 커피가 뚝뚝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 너머로 컨벤션 센터가 보였습니다. 30분 전 자기가 엎지른 자리를 다른 청소부가 닦고 있었어요. 수진의 무릎에는 아직도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희영이 앉아 있습니다. 명품 스카프가 목 위에 단정하게 접혀 있었고 에스프레소를 들어올리는 손은 매끈했어요. 같이 학교를 다녀서 똑같은 나이인데도 수진의 손은 세제에 갈라지고 걸레를 쥐느라 마디마다 굳어 있었고 희영의 손은 시간이 비켜간 것처럼 흠 하나 없었습니다. 손톱 위에 옅은 매니큐어가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은 자기 손톱을 보았습니다. 세제에 갈라지고 노랗게 변색된 손톱이었어요.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 살아온 15년이 두 쌍의 손 위에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커피잔에 손을 뻗었지만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손가락 끝이 잔 표면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세라믹 잔의 열기가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떨림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분 전 충격적인 두 사람을 마주한 심장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수진아, 놀랐지? 나도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희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수진의 손 위로 따뜻한 손이 덮여왔어요. 갈라진 손등 위에 매끈한 손바닥이 얹혀지는 감촉과 함께 비싼 로션 향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의 손에서는 세제와 대리석 물냄새가 났고 희영의 손에서는 백화점 1층 향이 났습니다. 수진은 그 차이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희영은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희영아, 저 사람 정말 동훈 씨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던 정면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겹쳤습니다. 이마에서 콧날로 떨어지는 선부터 오른발이 살짝 넓게 벌어지는 보폭까지 몸이 기억하는 것을 머리가 지울 수 없었어요. 희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앞 분식집에서 수진의 고민을 들어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많이 닮긴 했지만 동훈 씨가 아니야. 우리 환민 씨는 미국 사람이야. 희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도 미국에 사업차 갔다가 처음 봤을 때 정말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었어.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에서 쭉 살아온 완전 미국 사람이었어. 영주권도 있고 학교도 거기서 졸업했어. 나도 동훈 씨랑 너무 닮아서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는데 저 사람이 많이 적극적이었어. 희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웃었어요. 벌써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네. 결혼식도 미국에서 해서 연락도 못하고 미안하다. 너도 너무 닮아서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적당한 간격이 있었고 적당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환민이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낯설게 굴러갔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는 이름은 동훈 씨뿐이었어요. 수진은 24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도가 먼저 가슴 위로 올라왔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안도와 동시에 가슴 한쪽이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여전히 혼자라는 뜻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더 깊은 빈자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커피잔을 다시 들어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희영은 수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수진이 하나씩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청소용역 일을 하면서 15년을 버틴 이야기와 서연이의 아픈 것들까지 주책 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힘겨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희영은 자기 일처럼 들어주었어요. 뭐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도 괜찮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혼자 모든 짐을 어깨에 쥐고 버티면서 이 한마디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수진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한마디. 그것이 15년간 무릎 꿇어온 여자에게 얼마나 무거운 한마디인지 희영은 알고 있었을까요? 수지는 갈라진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희영은 새 냅킨을 건네며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부드러운 손가락 끝이 수진의 어깨뼈 위를 정확하게 스쳐갔어요. 카페 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수진과 희영의 손이 같은 빛 아래 따뜻하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길에 갑자기 용역업체 사장이 수진을 잠시 불렀습니다. 입구 앞 벤치 옆이었어요.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 클립보드를 두드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양손을 내리고 수진의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장 아들이 옆에 서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으로 부르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한데 우리 업체가 통째로 오늘부로 빠지게 됐어. 새벽 공기가 폐 안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어요. JHM 측에서 청소 기준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던 기준이 하루 만에 미달이 되었어요. 사장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단 집에 돌아가서 다음 순번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원래 계약된 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거래였어요. 지시받은 대로 수진에게는 업체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어제 카페에서 웃던 희영이 지시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예 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수진을 다시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 순간 이번 달 서연의 약값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을 못하면 이번 달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희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던 바로 그 입으로 자신을 내쫓은 거였습니다. 수진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눈을 닦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었어요. 15년간 혼자 버텨온 여자가 적의 옹기 한마디에 무릎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그 눈물이 부끄러웠어요. 적의 손을 잡고 울었던 자기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카페 유리에 비쳤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갈라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연신 고맙다고 말하던 그 여자가 자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동우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동훈 씨. 그 여자는 자기를 동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정한민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살아온 사람의 가슴에 동훈 씨라는 세 글자가 파고들어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아주 오래된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익숙함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동우는 몸을 일으켜 창가에 섰습니다. 창가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공허함과 아픔 같은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해변에서 기억 없이 발견된 이후 이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 모르면서도 구멍이 뚫린 듯이 허전한 이 느낌이 10년째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누웠지만 자꾸만 그 여자의 눈만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갈라진 손을 보는 순간 왜 눈가가 뜨거워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쏟고 바닥에 주저앉을 때에 그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의 그런 모습에 자신의 가슴이 왜 이렇게 아려오는지 그 감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훈 씨, 동훈 씨. 그 세 글자가 계속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글자들이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씩 두드릴 때마다 가슴 안쪽의 빈자리가 조금씩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침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이 조금씩 다른 어둠으로 바뀌었어요. 연기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코 안으로 파고드는 매캐한 냄새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열기가 느껴졌어요. 눈을 떠야 하는데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침대 밑에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무릎을 꿇고 팔을 뻗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동훈의 가슴에 닿는 순간 심장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무엇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지방이 무너지며 왼쪽 어깨 쪽에 쏟아져 내렸어요.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고통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벼락처럼 갈라져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동훈 씨, 조심해요.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연기 너머에서 누군가 동훈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동훈 씨, 동훈 씨. 그 목소리는 며칠 전 복도에서 들은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라고 물었던 그 사람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똑같음을 깨닫는 순간 동훈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관저 침실의 하얀 천장이었어요. 셔츠가 땀에 젖어 흥건하고 심장이 갈비뼈를 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불은 없었지만 여전히 왼쪽 어깨가 뜨거웠습니다. 땀 때문이 아니라 실제 흉터가 당기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셔츠를 벗었어요.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화상 흉터가 새벽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녹아붙어 굳은 자국이었습니다. 10년간 이 흉터와 살아왔지만 오늘 밤처럼 이 흉터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마치 흉터 자체가 기억을 품고 있는 듯 꿈속의 열기가 피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훈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위에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20대의 얼굴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까지는 모두 본인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부터 해변에서 발견되기까지 14년의 빈 공간이 있었어요. 사진도 편지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한번 집에 불이 났었는데 앨범들이 다 타버렸어. 희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희영이 채워 넣어준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기억상실이라는 진단,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는 설명까지 동훈은 그 이야기들을 10년 동안 진짜 본인의 과거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며칠 전 그 여자를 만난 이후부터 그 이야기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앨범을 닫았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가 누운 뒤에도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동훈의 호흡이 깊어진 것을 느끼며 희영이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15년 만에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업체는 잘라버렸지만 수진이가 본 것까지 잘라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수진이 동훈 씨를 보기 위해 다시 찾아올 테고 희영은 그것을 막아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동훈 씨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것을 희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도 더 자주 하고 사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횟수도 늘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게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고 밝아오는 새벽 하늘에 대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수지는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힘겹게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서연이의 이번 달 약값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또다시 허탕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가 오늘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달걀 2개를 구워서 곁에 내어주며 앉았습니다. 거실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번에 방한하는 세계적인 AI 그룹 회장의 뉴스가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JHM 회장의 인터뷰가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또다시 고장난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책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서연이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울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워있던 서연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근데 TV에 나온 저 아저씨, 벽에 걸린 아빠 사진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엄청 신기해.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라면을 먹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걸까요? TV 화면과 그 뒤에 걸려있는 15년 전 가족 사진을 계속해서 번갈아 보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똑같지 않아? 아이들이 그제서야 제가 TV를 보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닮은 사람일 거라고 어떻게 죽은 아빠가 재벌 회장이 될 수 있냐면서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닮아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민준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JHM 그룹 정한민 회장에 대해 모든 자료와 영상들을 뒤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23살 아들이 시멘트 묻은 손도 씻지 않은 채로 화면을 넘기며 밤이 깊어가던 때였어요. 민준의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연이 구하다가 생긴 화상이 어느 쪽이었어? 갑작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쪽까지 내려와 있어. 그때 벽이 무너지는데도 아빠가 서연이를 보호하느라 왼쪽 어깨와 팔 쪽에 모두 화상을 입었었어. 아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조금씩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래, 민준아, 뭐가 있어? 민준이 말없이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JHM 그룹 정한민 회장, 골프 회동. 영상이었는데
날씨가 무더웠는지 반팔 셔츠를 접어올리는 장면 속에 왼팔 어깨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건 동훈 씨가 15년 전 입은 화상 자국 그대로였습니다. 저건 누가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소리를 막아보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꺼억거리는 울음소리를 다 잡지는 못했어요. 누워있던 서연이도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에 아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만난 희영이의 거짓말이 신경 쓰였지만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마냥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골프회동 영상을 돌려보는데 중간에 남편 뒤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더니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JHM 그룹, PDH 네트워크의 미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회사 이름이 JHM 그룹이야? 그럼 그 뒤에 있는 PDH 네트워크가 박동훈의 영문 이름 약자인 거야? 박동, 훈이 영어로 PDH 맞잖아. 순간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동훈 씨가 만든 기술에 드디어 특허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특허증을 엄청 자랑하던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자신의 이름 박동훈의 영문 앞자리 PDH 기술로 이름 지었다고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안방으로 쫓아가 남편의 유품인 작은 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지는 15년간 이 금고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손을 댄 물건이었고 그것을 여는 순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속 표면이 차가웠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0831이었어요. 금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컬 차갑고 정확한 금속의 소리였어요. 15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어요. 먼지와 잉크와 오래된 접착 테이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냄새였어요. 서류가 한 장 보였습니다. 특허 등록원부라는 서류 위에 PDH 네트워크 설계 방안 발명자 박동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특허 번호와 출원일, 등록일이 빛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특허청 도장이 붉은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붉은색만은 살아 있었어요. 수진의 갈라진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만졌어요. 종이에 눌린 활자의 요철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이름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재벌그룹의 간판이 되어 있었어요. 특허 서류 옆에 USB 하나와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메모가 나왔어요. 남편의 친구이자 경영 파트너인 김재철의 글씨체였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희영과 결혼했지만 남편과 함께 요트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철에 서두르며 쓴 글씨체의 메모였습니다. 동훈아, 만약을 대비해서 메모 남긴다. 요즘 희영이가 회사 재무를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너의 특허권을 이전하는 서류를 몰래 준비하는 것 같아. 미국 출장 다녀와서 같이 확인해 보자. 제철은 사고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희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확인하러 가는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 출장 중에 요트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철은 죽었고 동우는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된 거였습니다. 설마 이 사실을 덮으려고 희영이가 일부러 사고를 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메모가 남아있다는 것은 제철이 무언가 느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남긴 글이 진짜 만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글씨가 15년간 금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메모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남긴 경고가 자신의 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얼굴을 보았어요. 엄마, 이건 아빠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희영이 이모가 아빠를 훔쳤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을 밝혀주는 단서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눈에 15년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엄마의 눈에서 이런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꺼낸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수진의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의 떨림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아들어가는 진동이었습니다. 이제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올 시간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가방에 특허 원본과 제철의 메모까지 넣고 JHM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5년간 모은 증거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세계적 AI 그룹 회장의 방문에 맞춰 보안이 대폭 강화되어 있었어요. 출입 게이트마다 경비원이 2배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전 약속 없는 외부인의 방문은 일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은 단호했어요. 회장님과의 면회는 사전 예약 없이는 불가합니다. 수지는 청소복 위에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수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찾아갔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방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영이 총무팀의 차단 지시를 내린 것이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수지는 가방을 꽉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 안에 있었지만 이 건물 안에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수진의 현실이었어요. 엄마, 정면으로는 안 돼. 집에 돌아온 민준이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3일 뒤가 업무 협약식이었어요. 세계적 AI 그룹 회장 방문에 맞춰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이는 날에는 서명을 위해 동훈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보안이 가장 강화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정면이 막혔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15년간 같은 현장에서 청소를 함께 해온 동료였습니다. 미숙은 다른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번 협약식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벨이 3번 울린 뒤에야 미숙이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가 15년 동안 부탁 한 번 안 한 사람인 거 알아? 그런 네가 부탁하는 거면 뭔가 분명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함께 묵묵하게 일해온 15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 언니도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혹시나 피해가 되지는 않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같은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알아본다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미숙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입증 2개가 수진의 손에 들어왔어요. 15년을 매일 걸었던 출입증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바닥을 닦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빼앗긴 남편을 찾고 희영에게서 아이들의 아빠를 구해오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협약식 당일은 보안이 가장 삼엄한 날이어서 이 출입증 하나로 VIP 구역까지 뚫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보았어요. 수진도 민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출입증 2개가 놓여 있었고 방 너머에서 씩씩거리는 서연이의 호흡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저 소리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와 마주하게 됩니다. 출입증을 가슴에 품고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하철 안에 수진과 민준이가 청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15년간 입어온 옷이라 위장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오늘은 공사장 작업복 대신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출입증이 수진의 가슴 위에서 지하철의 흔들림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떨릴 것 같았으니까요. 형광등 불빛이 텅 빈 객실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수진의 가방 안에는 특허 원본과 가족 사진, 그리고 제철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의 증거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이 가방의 무게가 모든 것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지하철을 내려 컨벤션 센터 행사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어색해하는 민준이에게 자연스럽게 엄마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출입증을 걸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소용구실에서 카트를 가져나와 VIP실과 멀지 않은 곳에서 2시간 정도 청소를 하면서 주위를 살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수진과 민준도 카트를 끌고 조금씩 VIP실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아나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처에서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터라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VIP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경비원이 늘어났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밀었어요. 이 투명함이 오늘은 수진의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VIP 대기실 앞 마지막 경비대 앞에 섰습니다. 쓰레기통 비우러 왔습니다. 수진이 양동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입구 쪽과 달리 VIP 라인이라 하나하나 카드를 집어들어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진은 미숙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경비원의 눈이 사진과 수진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경비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갈비뼈 안쪽에서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15년의 증거가 가방 안에 있는데 여기서 진짜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돌아서려는 찰나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안쪽에 식사 끝났어요. 이쪽 쓰레기들 냄새나지 않게 빨리 좀 치워줘요. 복도 끝에서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출입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가 봐요. 저 양반 성질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겨우 출입증을 돌려받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카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대기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관통했어요. 겨우 마지막 VIP실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안쪽의 관리자의 지시대로 음식 쓰레기들을 먼저 치웠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VIP실을 찾았습니다. 양옆으로 VIP실이 있었고 미국 쪽 대기실에는 영어가 붙어 있었어요. 재빨리 그 반대편 대기실로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양복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사람은 바로 동훈 씨였어요. 카트를 옆으로 놓고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눈이 마주치자 수진의 몸이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모든 것이 목 안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던 새벽들과 아이들과의 힘겨운 순간들까지 한꺼번에 올라와서 목을 막았어요. 그 반대편에서 동훈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일주일 전에 만났던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련한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면서 더 세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훈의 눈에 그 여자 옆에 서 있는 한 명의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서류를 든 손이 멈추고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 청년의 모습이 평생을 보아오던 자기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23살의 자기 얼굴이 대기실 문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거울이 아닌 곳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경험이 낯설었습니다. 동훈의 입이 자신도 모르게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훈의 눈이 민준과 수진 사이를 오갔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복도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아픔이 지금 그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동훈과 수진 8살, 민준과 6살 서영까지 우리 가족 4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족 사진을 천천히 동훈 앞에 놓았어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민준이와 막내 서연이도 있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당신의 진짜 가족의 사진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울먹였습니다. 동훈의 시선이 사진 위로 내려갔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가 훌쩍 커버린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빠져나가려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자아가 깨어지는 듯한 고통과 가슴 가득 잠겨져 있던 그리움이 함께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눈물만이 이 사진을 먼저 기억하는 듯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두 번째 사진을 동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를 불에서 안고 나온 직후 병원에서 찍은 화상 흉터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우리 막내딸 서연이를 구하다 생긴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훈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셔츠 아래의 흉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열기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손이 어깨 위에서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특허 등록 원부였습니다. PDH 네트워크 설계 방안. 발명자 박동훈. 15년 묵은 붉은 잉크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어요. 동훈의 눈이 자기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PDH라는 자기 회사 핵심 기술의 발명자 이름이 정한민이 아니라 박동훈이었어요. 수진이 동훈의 눈을 보았습니다. 동훈도 수진의 눈을 보았어요. 숨소리가 들릴 듯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여보, 당신이야? 라고 불렀던 그 떨림이 꿈속의 비명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목소리만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눈을 보는 순간 목소리가 아니라 전부가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꿈속에서 매일 밤 자기를 부르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어요. 금이 가고 벌어지고 터졌습니다. 불난 집에서 아이를 안고 뛰다가 집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던 느낌까지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10년간 매일 밤 찾아온 그 꿈은 잃어버린 삶의 파편이 돌아오려는 몸부림이었어요. 희영이 말한 건설 현장은 거짓이었고 꿈속의 집과 아이와 여자의 비명이 진실이었습니다. 동훈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어요. 동훈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23살 아들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동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의료진이 동훈을 둘러싸고 경비원이 수진과 민준을 뒤로 밀어냈어요. 비켜주세요. 경비원과 행사요원들이 수진과 민준이를 대기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전과 같이 VIP 통로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남편 앞에 섰는데 남편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에 또다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었어요. 수진은 밀려나면서 대기실 안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훈을 의료진이 둘러싸고 있었고 민준이 동훈 씨 옆에서 아빠를 외치고 있었지만 경비원에게 잡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특허 원본이 들려 있었어요.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종이의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타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었어요. 15년간 빼앗기고 속고 밀려나고 또 빼앗기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희영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일자리도 빼앗겼고 지금은 남편을 찾기 직전에 또다시 빼앗겼어요. 이 순환 속에서 수지는 늘 밀려나는 쪽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사람은 밀려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금 수진의 손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훈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도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가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었어요. 15년간 무릎 꿇었던 여자의 가슴 안에서 처음으로 홀로 서는 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기자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특허 원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빠른 구두로 쫓아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희영이었어요. 대기실 앞 복도에서 수진과 민준을 발견한 순간 희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하얀 얼굴이 분노로 바뀌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인매가 일직선이 되었고 눈이 좁아졌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의 손을 잡아주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크기로 반응하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영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빨리 두 사람 안 끌어내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불법으로 출입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끌어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 셋이 다가왔어요. 수진의 양쪽 팔이 잡혔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살이 눌리면서 통증이 올라왔어요. 민준의 팔도 잡혀서 끌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영이 끌려나가는 수진 앞에 섰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아주며 자신을 속이던 가면을 오늘은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희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이 남자는 이제 내 거야. 넌 네가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 내 인내심을 더 시험하다가는 누구 하나 다칠지도 몰라. 협박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런데 희영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15년간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아온 여자가 화가 나면 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서 내 남편을 뺏어간 그 대가를 오늘만은 뼈에 새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굳은 결단의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옆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주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VIP 통로 가까운 곳에 있던 카메라 몇 대가 소란이 있는 쪽으로 돌려졌어요. 희영이 경비원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이쪽 통제하세요. 카메라 못 들어오게 막아요 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미 소란스러워진 것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 수십 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혹시 VIP실에서 세계적 AI 회장이 나오는 줄 알고 갑자기 카메라 수백 대가 동시에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수진이 끌려가다 멈춰 섰어요.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과 귀가 모였어요. 15년이 한 점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 순간 새벽 5시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15년이 눈앞에 스쳤어요. 그리고 방금 전 희영이 말한 시궁창이라는 세 글자가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15년간 바닥을 닦아온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이 청소부의 갈라진 손에 재벌 제국을 무너뜨릴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수진이 경비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갈라진 손이 특허 등록 원부를 높이 들었어요. 형광등 아래서 특허청의 붉은 도장이 빛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바닥을 닦으며 삼켜왔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서서 세상을 향했습니다. 수진은 특허를 든 손을 높이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를 봐주세요.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종이 한 장을 높이 들고 서 있었어요. 기자들의 시선이 그 종이로 모였습니다. 이것은 특허 등록 원부입니다. PDH 네트워크 설계 방안. JHM 그룹의 핵심 기술이에요. 전 세계가 JHM의 독자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자 몇 명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25년 전에 제 남편인 박동훈 씨가 이미 특허까지 받아놓은 것이에요. 여기 발명자 이름이 박동훈으로 적혀 있습니다. PDH는 제 남편의 영문 이름을 줄인 거예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PDH가 사람 이름이라고? 하고 물었어요. 제 남편은 15년 전 미국 출장 중 요트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15년간 청소용역으로 살아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한순간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기억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절친이었던 저 여자가 기억을 잃은 제 남편을 만났어요. 수진의 시선이 희영을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렌즈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 남편에게 거짓 이름을 주고 거짓 과거를 만들어주고 몰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만든 이 기술을 가져다가 지금의 JHM 그룹을 세운 거예요. 이 회사의 모든 것이 제 남편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사라진 3초가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한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쓰러져 있는 정한민 회장은 실제로는 제 남편 박동훈입니다. 이 특허원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세계적인 재벌 기업이 훔쳐진 기술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1초의 정적 후에 갑자기 수백 대의 셔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속보, 속보. 기자들이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동시에 수백 대의 핸드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본사 연결해. JHM 회장 신원 의혹. 청소부 아내가 특허원본으로 폭로. 셔터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웠어요. 뉴스 속보 자막이 생방송에 떴습니다. 속보. JHM 그룹 재벌 3호가 회장과 기술 훔쳐서 만든 신기루. 인터넷과 SNS의 반응은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댓글이 더 빨리 올라갔어요. 진짜 부인이 15년간 청소부로 살았다고? 대박인데? 회사와 남편 뺏은 여자가 원래 부인 절친인 거 실화냐? 절대 악녀 등장.
수진이 갈라진 손으로 특허를 든 이미지가 수백만 화면에 퍼졌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재벌 제국의 거짓을 벗겨내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희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미소도 적당한 곳에 적당한 크기로 놓았던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 텅 빈 얼굴을 찍었어요. 그 순간 셔터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느린 걸음으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의료진의 부축을 뿌리치고 양복 재킷이 벗겨진 채로 왼쪽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형광등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울렸어요. 셔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자들의 소란이 물러났어요. 구두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밀어내고 그 구두 소리만이 복도 위에 울렸어요.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5년간 사진 속에서만 보아왔던 그 눈이 살아서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세 글자가 복도에 울렸어요. 15년 만에 남편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에 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나야. 동훈이야. 6글자가 복도에 울렸어요. 셔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사라지고 경비원도 유리문도 사라지고 오직 구두 소리와 숨소리만 남은 복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동훈이 수진을 안았어요. 동훈의 팔이 수진을 감싼 순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안았던 수천 번의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은 날부터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들과 매일매일에 함께 나누던 일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15년의 빗장을 부수고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15년을 혼자 아이를 키우고 굳은 청소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은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수진의 갈라진 손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거친 손을 바라보며 더 크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 안에서 올라왔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15년의 미안함은 어떤 단어로도 담을 수 없었어요. 수진은 동훈의 등을 잡았습니다. 왼쪽 어깨의 흉터 위로 손이 닿았어요. 불에 녹아붙은 피부의 요철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수진은 그 흉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터졌어요. 15년간 쏟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15년간 매일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훈 씨를 그리워했던 그 모든 날들의 서러움들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수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5년간 울지 않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훈이 수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의 미안함이 두 글자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해 넘쳐 흘렀어요. 그때쯤 그 옆에 서서 지켜보던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23 아들이 두 사람 앞에 섰어요. 민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동훈이 한 팔로 민준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엉켜 있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옆에 선 기자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보았어요. 15년간 서로를 잃어버렸던 가족이 복도 한가운데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인터넷 생중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뉴스 데스크에서 생중계를 보던 앵커의 목소리가 한순간 떨렸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그 옆에서 희영은 경찰에 둘러싸여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재회를 찍던 렌즈가 희영의 얼굴로 넘어갔어요. 30년 절친이었던 친구의 남편과 특허를 빼앗아 재벌 행세를 한 시대의 악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희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희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희영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찍었어요. 인터넷에 희대의 악녀라는 검색어가 떴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행사는 결국 취소되었어요. 세계적 AI 그룹의 회장에게는 동훈이 양해를 구하고 다음 달에 다시 개최하기로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행사 준비로 가득 찼던 컨벤션 센터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어요. 여전히 동훈과 수진 그리고 민주는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 동훈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서연이 보러 가야지. 당신을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은 아마 서연이일 거야. 빨리 가요. 세 사람이 함께 서연이를 보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15년 만에 가족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빌라의 좁은 현관이었어요. 동훈이 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산소호흡기에 씩씩거리는 기계음이 먼저 들려왔어요. 반지하 특유의 습한 공기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재벌 관저의 공기와는 달랐어요. 이 공기 속에서 수진이 15년을 살았습니다. 이 공기 속에서 서연이가 기계의 숨을 빌려 살아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서연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작은 방에 침대 하나와 선반 위에 약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수진의 손글씨가 담긴 작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약 먹고 나서 김밥 먹어. 그래야 속이 안 아파. 엄마가 사랑해. 오늘 날씨 좋대. 창문 열어놔. 15년간의 모성이 한 벽면 가득 붙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면서 쪽지를 쓰고 그 쪽지가 벽에 쌓이고 쌓여서 이 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동훈의 무릎이 꺾였어요. 서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벽이 수진의 15년이었어요. 바닥을 닦고 도시락을 싸고 쪽지를 쓰는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훈은 무릎을 꿇은 채 쪽지를 보았어요. 글씨가 흐려진 것도 있었습니다. 아빠. 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나온 소리였어요. 서연이가 침대에서 동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6살 때의 얼굴이 이만큼 자라 있었어요. 동훈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6살인 아이가 호흡기를 달고 21살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꿈속에서 불길 속 침대 밑에 웅크려 있던 아이의 손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어깨의 흉터가 뜨거워졌어요.
15년 전 이 아이를 안고 불 속을 뛰어나올 때 타오르던 그 열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열기였어요. 아픔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5년이나 늦었습니다. 이 아이가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15년 동안 아빠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로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서연이가 아빠의 목을 안았어요. 작고 힘없는 팔이었습니다. 동훈이 서연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늦어서 진짜 미안해. 너를 불에서 구할 때도 아빠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아빠를 힘들게 했었는지 모를 거야. 그런데 또다시 15년을 너를 또 기다리게 했어. 정말로 미안해, 서연아. 이제 서연이 아프지 않게 아빠 절대 아무데도 가지 않을게. 사랑한다, 서연아. 방 밖에서 민준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주먹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수지는 복도 끝에 서서 방 안을 보고 있었어요. 네 식구가 한 방에 있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악몽과도 같이 셋이 되었던 가족이 기적처럼 다시 넷이 되어 이 작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수지는 울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여태 충분히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네 식구가 함께하는 이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행복해하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수진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4명 모두가 모인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어보는 게 수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15년의 소원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동훈이 부엌 입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동훈 씨가 부엌에서 뒤에 서 있으면 수진은 언제나 그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맛있는 된장찌개에 그냥 평범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4명의 식구가 함께 둘러앉은 이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진이 밥그릇을 꺼냈어요. 그리고 4번째 그릇에 밥을 퍼담는 순간 수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5년간 3그릇만 퍼담았던 손이 4번째 그릇을 채우는 이 순간 수진의 눈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동훈이 뒤에서 조용히 수진을 안았어요. 갈라진 손이 밥주걱을 쥔 채 동훈의 팔 위에 놓였습니다. 이 따스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음에,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이 가족의 행복한 저녁 시간이 따스하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사망 처리된 천재 엔지니어 15년 만에 재벌회장으로 발견. 15년간 청소부로 살아온 아내, 특허원본으로 진실 폭로. 수진이 청소복으로 특허를 든 사진이 모든 포털 메인을 채웠어요. 그 사진 아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요트 폭발 사건의 재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철의 USB에 담긴 회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죽은 사람이 남긴 증거가 15년의 거짓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JHM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거래처가 이탈하고 투자자가 빠져나갔습니다. 동훈이 떠나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어요. 희영이 10년간 쌓아올린 제국은 동훈의 머리 위에 세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AI 기업 회장이 동훈에게 따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JHM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박동훈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한 겁니다. 12년간 함께 일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가 만든 겁니다. 동훈이 PDH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고 세계적 AI 그룹 회장이 주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만들면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서연이의 폐이식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호흡기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어요. 오늘은 반지하가 아니라 내 식구가 함께 생활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짐을 정리하다 장롱 깊숙이에서 청소복을 꺼냈어요. 15년간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래고 무릎이 닳아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옷이었어요. 동훈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왜 안 버려? 수지는 청소복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15년의 흔적이 천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청소복을 접었어요. 정성스럽게 한 번 더 접어서 새 장롱에 넣었습니다. 이게 나의 15년의 기록이야. 버리면 없었던 일이 되잖아. 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손이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집 거실이었습니다. 햇볕이 바닥을 비추고 식탁 위로 빛이 내려앉았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훈, 수진, 민준, 서연. 서연이의 곁에는 아직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놓여 있었지만 폐이식 수술 후 기계음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동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렸어요. 15년 만의 동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청소와 세제에 갈라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15년간 세 사람의 소리였던 것이 네 사람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민준의 팔을 찔렀습니다. 오빠, 울면 밥 짜지잖아. 서연의 말에 네 사람이 한꺼번에 크게 웃었습니다. 햇볕이 식탁을 비추었습니다. 창 너머로 빛이 길게 들어와 네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수진이 밥그릇 네 번째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세 개였던 밥그릇이 네 개가 되는 그 순간 밥주걱을 쥔 손이 떨리고 밥김 사이로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지는 그 장면에서 저도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행사장에서도 기자 앞에서도 울지 않던 수진이 밥 한 숟갈에 무너지는 모습이 어쩌면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